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출석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걸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과 방식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일단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로 조율이 됐고요. 출석 방식을 두고는 공개냐 비공개냐를 두고 아직까지 좀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어떤 태도를 일관하지는 못하거나 이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 관련해서는 인권수사 규칙이라 그래서 내부 준칙을 이 검찰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많은 취재진들의 어떤 취재 경쟁으로 인해서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소환을 허용하도록 가능하도록 이 관련 규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과 연관된 지금 특검의 명칭도 내란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국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국익에 관한 범죄는 피해자가 국민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뭐 진보 보수 민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포토라인에 서게 됐던 것,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는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자세로 이 수사에 임할 것인지를 알려왔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비공개로 가려면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 그 거리로 출석을 하겠다. 거기서 대기를 하고 조율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특검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팀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글쎄요,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칙이고 두 번째가 선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은 포털 앞에 서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혐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던 규칙입니다. 그때 그 규칙을 만들어서 최초로 적용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적용한다 그러면 그래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에 2024년 8월입니다. 그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아예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요. 비공개 소환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언제 비공개 소환 조사 했다 하면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면 민주당 측 인사들한테 이렇게 비공개 수사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자기들 보기에는 정적이 되는 국민의힘 쪽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 수사를 고집하겠다. 이거는 규칙을 어기는 거다.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 특검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라고 고발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규칙을 굉장히 형용화시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선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기 사회 채용을 청탁하고 본인은 공공 이상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걸로 직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현재 재판이고 그 전에 수사를 할 때 몇 번이고 소환하는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었고요. 서면 답변도 제출 안 하고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바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다가 출두 안 하니까 바로 재판 넘기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드시 불러서 포털에 세우겠다. 이거는 과거의 선례, 똑같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선례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로 소환 시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성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이 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예, 있어요. 아마 그 전망이 맞을 겁니다. 예. 지금 특검팀에서는 만약에 그 서울고검의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한다면 그건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추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란으로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을 사실상 교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로 하여금 이 비아폰의 서버 그리고 이 기록 같은 것을 사실상 삭제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공수처의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죄의 상당성은 어느 정도 관련자 진술도 다 확보가 됐고 지금 특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부르지 않은 단 한 명의 유일한 피의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영장이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수차례 소환에는 불응을 했고 특검이 오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지 않고 어떤 줄다리기를 하면서 나는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를 고집하겠다. 어떤 피의자도 이렇게 조사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으로서는 또 법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환에 불응하는 걸로 간주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체포영장은 즉각 발부될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맞습니다. 결국에 갈 것이고 그것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네,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셨는데 뭐 비슷하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출석하겠다고 해서 9시에 출석을 요청을 이제 특검에서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늦춰달라 해서 그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시간 조정한 거 조정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입장을 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1층으로 가느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 내에 들어가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도 필요하면 응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원래 심야 조사 보통 거부를 해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부르는 것보다는 심야 조사까지 응해서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보니 적극적으로 소명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든 큰 실익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또 지난번에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왜 소환도 요청을 하지도 않고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하느냐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고 샷다를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차한다고 칩시다. 그때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샷다만 열어주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안 열어주느냐? 라는 그런 이제 오히려 재판부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바로 저는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첫 번째 사유가 나오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인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나왔다고 간주하면서 영장을 발부할 리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 10시면 저희가 서울고검의 현장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또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었는데 퇴원을 했습니다. 네. 김 여사 측도 이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특검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길게 끌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그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중단됐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워낙에 10년 전으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효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여사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문자, 명태균 씨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관철시키고자 했던 그 공천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관철시켰어요. 그 결과물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샤넬백을 받았던 통일교와 관련한 이권 개입 의혹. 이런 부분이 건진 법사의 이 폰을 포렌식하면서 여사에게 잘 전달됐다. 심지어는 800만 원, 1,2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수수한 다음에 신발로 다른 가방으로 교체했다는 사실까지도 수사기관이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관련자들 그리고 관련 증거물 그리고 관련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이 다 되어 있는데 정당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이 그러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체포영장 발부
발부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겁니다. 법리적인 검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대선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어요. 영향 주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특검이 발족할 거기 때문에 본인은 특검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발족되니까 아파서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휘둘리는 게 수사기관의 어떤 사법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곧 소환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은 7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제 길게 끌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김 여사 측은 정당한 소환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정당한에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분석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인권보호수사규칙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선례, 규칙과 선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누차 밝혀왔었고 오늘 응한다고 실제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던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파서 못 나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파서 그냥 병원에 입원한 건지 입원한 상황인 거지 아프기 전에 나오려 했는데 내가 아파서 못 가겠다라고 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는 병원에서 특검을 대비한 변호인들과의 변론 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략 같은 거 짜는 게 좀 이제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저로 돌아가서 거기서 변호인들과 이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짠다든가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게 좀 더 병원보다는 좀 더 자유롭겠지요. 그래서 퇴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 저는 똑같은 선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도 본인이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로 관봉권인데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띠지로 둘러진 비닐팩에 쌓여진 그 관봉권을 들고 본인 옷 사서 옷 사는 데 썼다. 그리고 액세서리 사는 데 썼다. 그리고 본인 딸에게 심지어 생활비료까지 줬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 답변도 응하지 않았고 하지만 현재 바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와 비교해서도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똑같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특히 야당이 요구를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민주당 주도로 선출을 한 상황인데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법사위는 사실 지금 국회의장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 대변인을 할 때 이제 견제의 원리에 의해서 야당이 가져간 게 관례라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무수석은 우원식 수석이죠. 우원식 수석도 2016년 원내 대표를 할 때 예결위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한 정당에서 독식하게 되면 이건 관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회 고유의 기능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당사자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이게 예.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야당으로서 법사위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 되고 자기가 여당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자기 말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 하느냐. 근데 야당에 지금 법사위를 주게 되면 발목 잡기를 할까봐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명목과 논리가 달라진다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당, 절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원장 한다는 것은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법이 스쳐가는 법스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원식 의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름이 네. 두 분 다 우씨였네요. 네, 그렇네요. 네, 이 상황이 좀 네. 오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종결될 겁니다. 이미 마침표가 찍혔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예. 이를테면 전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법사위원장직에 한정해서 말씀드려보면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상임위 위원장을 2년으로 이 원구성 협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임기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사위원장직이 왜 공석이 됐습니까? 거기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직전에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우연적인 변수에 계기에 따라서 공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2년 동안 했던 그 국회 관행에 맞춰서 보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들, 추경도 그렇고 민생 지원도 그렇고 여러 현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개혁에 그리고 입법적인 지원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임기 초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법사위를 야당에 내준다. 법사위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를테면 국회에 문턱에 바로 넘겨야 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이를테면 여러 노동위, 환경위, 교육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끌어낸 것도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정무적인 고려로 법사위에서 그냥 들고 있으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맥락이 있는데 야당의 법사위원장에게 그 직을 준다. 그리고 이것도 관행에 맞지 않는데 협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저는 그건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지금 이 상반기에 민주당이 운영을 하고 또 하반기 때 논의를 해가지고 말씀 주신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이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만약에 나중에 지금 이 5년 가겠다, 5년 지금 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도요 출범할 때 20년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 5년만 하고 정권이 교체됐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지금도 아마 시작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20년 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한 번만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야당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때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너네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 하면은 본인들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 그때 여당, 야당 그 오래된 기준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준인 2년을 꺼냅니다. 2년을 가지고 어떤 위원장 결정한 적은 단 한 차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년을 두고 위원장 결정하자는 얘기를 꺼내는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과 기준이 달라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잘 잊지 않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간단히 좀 답변을 네,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임기랑 상임위원장을 맞추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그 변수를 계기로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위원장 배분 수는 의석수에 따른 겁니다. 지금 입법기구의 의석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맞춘 부분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 안 가져왔던 법사위도 가져와야 되겠다. 다른 상임위도 와야 되겠다.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그냥 야당에 넘기는 거, 그 부분이 어떤 국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거다. 그런 판단이 들도록 국민의힘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원칙이면요. 제1당의 국회의장을 가져가고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지금 제2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의석수에 따른 관례에 따르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 얘기하면서도 지금 스스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을 놓고도 네.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민주당이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지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혹은 큰 틀에서 해소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의견을 좀 들어서 보고서 채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기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선안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장관들, 국무위원의 제청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전 정부, 내란과 무관하지 않은 국무위원이 총리 대행이 이런 부분을 제청하고 있는 거 이거 헌정사에 좋지 않은 이력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총리를 새 정부에서 인선한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 작업을 추가 인선도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야 하고 야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7월 4일 정도까지도 한번 마지노선을 늘려보겠다라는 안이 한번 제기는 됐었습니다만 6월을 넘기기에는 너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는요. 이틀 동안 걸쳤지만은 해명은 빵점이고 거짓말은 100점짜리 인사청문회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초로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자료 제출도 없고
없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산무 인사청문회를 김민석 후보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고, 인사청문회 내내 김민석 후보가 거짓말만 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보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였죠. 그제였죠. 오피스텔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강신성 씨, 후원자인 강신성 씨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이유는 본인이 해외에, 즉 미국의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장소로 그 주소지를 잠깐 옮겨서 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날 바로 거짓말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강신성 씨와 김민석 후보가 주고받은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판결문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김민석 후보는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국에서 총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즉 해외에 있었단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그 오피스텔은 어떤 장소였느냐? 20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자금 7억을 받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었던 겁니다.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본인의 주거지였자 본인의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고 동시에 범행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고 본인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건데도 인사청문한 동안 내내 본인은 거기에 거기서 이제 활용하지도 않았고 국내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주소지였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피노키오 국무총리가 만약에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처 공무원, 우리나라 부처 중앙, 지방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장애 국무총리의 지휘를 잘 따르겠느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만 두 분께 의견을 여쭙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유권자 64%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율로는 경제와 민생, 추진력을 택한 사람이 많았고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12%포인트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떤 이유에서 나왔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란의 끝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지금 국정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구나. 그리고 상당히 떨어졌던 국가 신인도, 대외 신인도도 회복되고 있다고 그 효능감을 느끼고 계시는 게 지표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경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안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호조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업이 비토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코스피 지수로 반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나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해소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왜냐하면 민생지원금이라는 것도 시장에는 호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청사진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와 정말 많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실리 외교 하겠다는 겁니다. 이념과 진영에 확보되지 않고 중국보다 일본에 먼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일본 총리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에 깜짝 등장하면서 사실상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의 복원이 있을 겁니다. 무능의 결과가 불협이고 불치입니다. 통합은 바로 유능의 산물이라고 첫 일성으로 이야기한 바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께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생, 실리 외교, 그리고 정치의 통합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64%의 이제 지지율 받는다, 그 기대감 얘기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84%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 차이 난다, 더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20%가 낮은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부동산 완전 실패했죠. 민생 실패했죠. 외교는 처참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정상들과 모인 자리에서 혼자 밥 먹는다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정상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였었고요.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은 자기 방어용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북한 김정은이 했던 주장을 똑같이 트럼프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외교적으로 우스운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제 정책을 실행해가지고요, 최저임금의 급상승을 올리면서 청년 실업률만 많이 높였던 그런
정부를 만들면서 5년 만에 바로 정권이 바뀌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탄핵 이후에 정권 탄생했지만 상대적으로 20%나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네. 앞으로 있을 5년 동안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만큼 높지 않은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